이렇게 올릴 때 긴장했으면 여기는 이제 터져야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 금융 상황 지수는 아주 완화적. 공장 건설이 이렇게나 늘었단 말이에요. 이 칩스 액트, IRA 법안이 지금 중지돼 있단 말이에요. 경기 침체 때는 실직자 기여도가 대부분을 차지했죠. 지금은 실직자는 변화가 없는데 구직자가 엄청나게 늘었죠. 예방적 금리 인하를 했을 때는 주가에게는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시간차를 두고 반영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시장을 움직여갈 요인들, 사실 리세션이면 많이 달라지겠죠. 시장이 소프트 랜딩이면 달라지겠죠. 이런 요인들, 오늘 주제처럼 앞으로 시장을 좌우하고 시장을 움직여갈 요인들인데 저는 어떻게 보는지 여러 번에 걸쳐 설명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리세션이냐 소프트 랜딩이냐. 노 랜딩은 사실 얘기하기 어렵죠. 왜냐면 두나 됐으니까요. 자, 보시면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리세션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과거의 눈으로, 과거의 잣대로 바라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냐면 NFCI에서 이건 FCI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Financial Condition Index. FCI 지수 알아두세요. 이건 내셔널은 미국 거란 뜻이고요. 한국에도 FCI가 있습니다. 지금 금융 상황, 금융 환경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낮으면 어떻게 되냐면 안 좋은 거예요. 타이트한 거고 긴축이고 그 다음에 위험한 거예요. 높으면 기본적으로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완화적이고 편안한 상태인 겁니다. 사실 금리가 올라가는 기간 동안 22년 내내 금융 상황 지수는 계속해서 안 좋아졌죠. 당연히 위험으로 갑니다. 불편하고 그 다음에 경직되고 긴축된 상황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 금리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올릴 때 긴장했으면 여기는 이제 터져야 되죠. 더 긴장해야 되지 않나요? 왜? 기간이 오래 가기 시작했잖아요. 처음엔 참아내던 기업들도 부도가 나기 시작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부도율은 최고입니다. 이 부도율은 예전에 침체 때 부도율보다는 훨씬 적지만 2, 3년 내로는 최고란 뜻이죠. 예전의 부도율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참다 터지는 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금융 상황 지수는 아주 완화적, 아주 안정적, 아주 편안한 상태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걸 뭘로 설명할 거냐? 원래 금리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경직되다 못해 터지기 직전이거나 터져야 되는데 왜 이게 완화적이고 안정적으로 내려와 있느냐? 이 금융 상황 지수는요, 여러 가지 지표를 다 봅니다. 금융 경제 지표, 금융 지표 다 보는데 종합했을 때 안정적이에요. 왜 그러냐? 제가 눈을 바꿔야 된다 그랬죠.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정부 지출 때문에 이 금융 상황 지수가 좋아졌다라는 거죠. 정부 지출이 늘어서 사람들의 그 견디는 힘을 높여놓은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도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돈을 풀었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선거로 보면 곧바로 얘기할 수 있죠. 민주당을 찍게 하려면 터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때 쏟아부었고 22년도, 23년도에 쏟아부었던 겁니다. 그거에 의해서 예전의 상황이라면, 예전의 금리라면, 이 정도 금리 인상이라면 터져야 했지만 이렇게 내려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시장을 읽는 데 있어서 침체냐 아니냐를 볼 때 정부 지출을 봐달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금은 통화정책의 시대가 아니라 정부 지출의 시대. 지금은 정치의 시대입니다. 정치의 시대. 자,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금융상황지수도 침체와는 전혀 다른 숫자를 나타내고 있다. 보시면 그러한 지표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제가 말했죠. 연체율 최저에 속해 있다. 연체율. 예대마진 아주 훌륭하게, 대출이 심각하게. 대출이 원래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 되거든요. 대출 비율이 낮다 그랬죠. 정부 빼고 개인과 기업의 부채 비율은 어떻다 그랬죠? 아주 낮고 아주 안전하고 아주 편안한 상태라 그랬죠. 그게 지표라 그랬죠. 오직 유일하게 정부의 빚만 엄청나게 높아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전에 그 어려웠던 시절에 예대 비율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정부 지출 때문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침체가 터지기가 어려운 지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걸 막 들 수는 있지만 침체 정도를 말해주지는 않는다라는 거고요. 보시면 원래 그 금리가 그렇게 계속 올라가면 기업들이 사업을 못 합니다. 투자를 안 해요. 왜? 투자라는 건 어떤 거예요? 돈을 빌려다 하는 거거든요. 시중에 금리가 낮아야 뭔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가 나빠지면 코로나 때도 금리를 내리잖아요. 돈을 풀잖아요. 왜? 그래야 활발해지니까. 그럼 5.5까지 올렸으면 이 건설 투자가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런데 23년도 상반기부터 제가 건설 투자 지표 그래서 칩스 액트 하면서 IRA 법안 그럼 여러 번 이런 지표 보여드렸죠. 건설 지표가 투자 지표가 캡백스 지표가 공장 건설이 이렇게나 늘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정부 지출 때문에. 이렇게는 늘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기업들이 얘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죠. 보시면 그 컴퓨터, 일렉트로닉 이거 뭐죠? IT, 기술주, 전기전자 이쪽 회사들은 이 그 수많은 프로젝트 때문에 사장도 부자, 직원도 고용도 많아, 그 다음에 월급도 올라, 예, 고용이 안정됐어, 막 이 모든 그러니까 침체가 안 오게 하는 실업 지표, 그 다음에 돈을 취직이 되고 돈을 버니까 소비를 하죠. 소비 지표, 그 다음에 제조업 지표 이 모든 것들에 얘가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물론 그러나 금리가 높아져서 안 좋아진 쪽도 많으니까 당연히 좋기만 했던 때에서 지금 둔화로는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결정적인 사안이 발생해. 뭐예요? 이 칩스 액트, IRA 법안이 지금 중지돼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으로는 바이든은 실행 중인데 회사들은 일단 홀딩. 왜? 트럼프가 될지도 모르잖아. 취소되면 어떡해? 이거 얼결에 시작했다가 취소돼 버리면 우리 집안만 죽는 거야. 나만 끝이야. 나만 옷 벗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일단 홀딩. 그러니까 이렇게 치솟았던 투자 이 건설 지표가 지금 옆으로 가고 있어요. 파퓰리즘. 뭐예요? 퍼줘야 표가 나옵니다. 유지가 돼요. 정치를 하려면 쏟아부어 줘야 되는 거죠. 그게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의 방법의 차이에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트럼프라면 더 많이 부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색깔만 달라지는 거죠. 중국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디커플링을 강조합니다. 바이든, 해리스는 디리스킹을 강조합니다. 뭐가 달라요? 중국 좋다는 건가요? 아니요. 중국을 배제하지만 디리스킹. 민주당은 바이든이나 해리스는 뭐냐면 협력할 건 협력한다. 하지만 중요한 첨단 기술, 인공지능 칩, 반도체 이건 노터치, 이건 건들지도 마, 이건 가까이도 오지 마. 이게 디리스킹이고요. 디커플링은 뭐냐면 아예 배제, 중국 배제. 똑같이 관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그걸 못 보여드리는데 바이든이 트럼프가 올려놓은 관세를 하나도 안 내렸어요. 중국에 대해서 하나도 안 건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같아요. 디리스킹이든 디커플링이든. 다만 색깔이 달라서 완전히 이제 개개인 그 사업자들에게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홀딩은 하고 있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극히 높습니다. 과거에 선거가 있던 해도 그래 왔고요. 자, 그 다음에 실업률 말씀드렸죠? 이거 지난달에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똑같이 실업률이 높지만 그것도 심각하게 높지 않은데 이번에 떨어졌죠? 떨어지기까지 했지만 그 높다고 생각하는 그 실업률을 뜯어서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달라요. 과거에는 실직자 기여도가 이렇게 과거 경기 침체 때는 실직자 기여도가 대부분을 차지했죠. 구직자는 요거밖에 안 차지. 지금은 실직자는 변화가 없는데 구직자가 엄청나게 늘었죠. 구직자에 의해서 생긴 실업률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르다라고 제가 얘기를 여러 번 드려왔는데 이런 것들이 다른 눈으로 다른 패러다임으로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어째서 그랬냐? 이민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이민자가 생겨나서 그렇다. 당연히 투자를 중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민자 정책이 바뀔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바이든 정부,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민자 정책이 잘못돼서 미국의 노동시장이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완전 낙관적으로만 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 문제는 실업은 여기서 온 거다. 그래서 자리를 잡은 안정 구간, 그러니까 정상 구간이죠. 코로나 때 너무 그 페이롤, 그러니까 구인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2배가 넘었었잖아요. 지금 1.0 몇 배, 이게 정상으로 돌아온 거죠. 그런데
실업률이 올라가게 나타난 것들은 과거하고 다르게 구직자 때문이다 얘기 드렸고, 자, 두 번째 50bp냐 25bp냐는 지금 시장에서 무슨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냐면 이런 문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기준금리 인하, 금리 인하, 이거 이제 채권이 답일까? 이 말은 뭐예요? 금리 인하 하면은 이제 침체의 시작이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게 지금 전부 공포죠, 그죠? 금리 인하 시작하면 이제 침체 본격적인 시작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2년물이 8bp 빠지고 10년물이 1bp 빠지면서 그 장단기 역전이 정상화됐죠. 이것도 그냥 파다하게, 여러분이 보시는 유튜브에 아주 파다하게 장단기 금리 차가 정상화되면 그때부터 침체가 왔다. 그죠? 그런 식으로 50bp냐 25bp냐가 50bp 하면은 침체를 인정한 거다. 침체를 반영하는 거다. 이제 침체 시작이다. 뭐 25bp면은 아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앞으로 며칠 안에 시작될 텐데 이게 이 시장에서는 공포예요, 공포. 왜? 계속해서 시장에 그 얘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가 하락, 증시 하락이 시작이었거든. 언제? 2001년, 2007년에는. 그런데 그때 그런 것만 있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85년과 97년에는 꿋꿋하게 증시가 계속해서 올랐어요. 보시면 이게 이제 네 번의 시기인데요. 85년 파란색, 95년 짙은 파란색은 금리, 여기 0이 뭐냐면 디데이예요. 금리 인하가 시작됐을 때,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2001년, 2007년은 금리 인하가 딱 실행되니까 요이 땅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갖고 지금 시장에서는 막상 9월 17, 18일 금리 인하되면 이제부터 하락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지난주 금요일날 폭락에 영향 많이 끼쳤죠. 존 윌리엄스는 사실상 2인자, 그죠? 크리스토퍼 월러는 대표적인 매파죠. 이 사람들이 인하에 대해서 인정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들의 말의 내용에 보면 빅컷이라고 말하는 50bp는 아닌 것 같은 표현을 강하게 하면서 그날 2년물이 뚜렷하게 하락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25bp를 기본 옵션으로 보고 있는 듯한 걸 하면서 시장은 50bp 인하하는 빅컷에 대해서 프라이싱을 좀 더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사실상 시장에 아까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파생에 의한 공포감이, 파생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나온 매도 때문에 생긴 현상을 사람들은 연준이 실기했나 보다. 이제 빨리 내리지도 못했는데 또 안 내리고 고집을 부리니까 침체는 오겠구나라는 쪽에 부정을 강화하는 해석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는 언제나 침체를 반영한 하락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좋은 장이 왔던 때도 있었다. 85년, 95년은 그럼 어떤 해였을까요? 그냥 정확하게 말하면 인슈어런스 컷이었을 때 2번. 예. 인슈어런스 컷은 뭐죠? 침체가 와서 그거를 뒤늦게 막느냐고 내리는 인하가 아니라 대부분의 그 금리 인하는 빵빵빵 커집니다. 빅컷 뭐 이렇게 계속 커집니다. 이 50bp씩 뚝뚝뚝 떨어뜨려야 되죠. 왜? 침체를 뒤늦게 깨닫고 내렸으니까 안 좋아지니까 더 내리는 거죠. 인슈어런스 컷은 뭐죠? 이거는 예방적 금리 인하. 침체의 지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리는 게 아닌 걸 말하고, 가장 가까운 때는 2019년도에 3번 있었습니다. 2018년도까지 금리를 올렸는데 이제 경기가 조금 그거를 못 받쳐주는 것 같으니까 제롬 파월이 2019년 7월, 8월, 9월인가 3번 연달아 내렸고, 이거를 인슈어런스 컷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유명해졌고, 그거는 94년도에도 여기 보시면 95년 사례, 이때도 예방적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85년도도 마찬가지. 예방적 금리 인하를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침체가 짙지 않을 때 금리 인하를 하면 주가에게는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시간차를 두고 반영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